안녕하세요. 뭐든 읽어주는 국민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65회입니다. 한편 고조가 진위를 토벌하고 돌아와서 한신이 처형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고조는 기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여 물었다. 한신이 죽을 때 뭐라 하던가? 그러자 여우는 개통이라는 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고조는 제 나라 유색의 그놈이구나 라고 말하더니 개통을 잡아들이라는 어명을 내렸다. 며칠 후 개통이 잡혀왔다. 내 놈이 한신에게 모발하라고 부추긴 놈이 됐냐? 고조가 호통을 쳤자. 그러자 개통은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신한 사람은 제 말을 듣지 않더니 끝내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제 말대로 했다면 폐하께서는 그 사람을 물리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고조가 크게 놓아있다. 저놈을 당장 가마솥에 쳐넣어 삶아 죽이랴. 그러자 개통은 저를 삶아 죽이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폐하. 라고 말했다. 고조가 모반하라고 시켜놓고 뭐가 억울하다는 말인가? 라고 묻자 개통은 말했다. 폐하, 노염을 푸시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찍이 진나라가 흔들리자 산동 지방에서는 아무나 일어나 멋대로 왕을 자청하고 영웅 쟁패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사슴을 놓치게 되자 천하가 모두 그 사슴을 쫓았습니다. 결국 재주 많고 발 빠른 사람이 사슴을 얻게 된 것입니다. 도책이 기르던 개가 요임금에게 지시된 것은 요임금이 어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신이 알고 있던 사람은 한신뿐이었습니다. 폐하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폐하처럼 천하를 제패하고자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힘이 모자라 실패했을 뿐입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그들 모두를 잡아다가 가마솥에 삶으실 작정이십니까? 그러자 고조는 좋다, 놓아 주어라 라고 명했다. 그리하여 개통은 석방되었다. 태상호 말한다. 내가 회음에 갔을 때 회음 사람들은 나에게 한신이 아직 평범한 백성일 때 그의 지향은 이미 보통 사람과 달랐다. 그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너무 가난하여 장례조차 치를 수 없었지만 그는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높고도 확 트인 묘지의 털을 탔고 그 묘지 주변에 만호의 집이 들어앉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라고 말했다. 내가 그의 어머니 묘지를 찾아가 살펴보았는데 과연 사람들의 말과 같았다. 만약 한신이 도가이, 계명 지도를 배우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 재능에 겸허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한날에 대한 공은 실로 주나라의 주공, 소공, 강태공의 공과 견줄 수도 있었을 것이며 자자손손 모두 제사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면에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천하의 대세가 이미 결정된 뒤에 비로소 반역을 꾀하고 그의 이쪽이 몰살당했으니 이 또한 당연하지 않은가. 유경, 숙손통, 열전, 참으로 고전 길은 구워 보이는 법이다. 누찬 옷을 걸친 한 백성이 황제의 스승이 됐다. 유경의 원래 성은 누이고 제나라 사람이다. 한나라 5년에 징발되어 농수지방에 가면서 낙양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고제는 마침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유경은 끌고 있던 수레를 내려놓고 양털 가죽옷을 입은 채 동양 출신인 우장군을 만나 말했다. 제가 폐하를 뵙고 국가의 유익한 일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장군이 그에게 화려한 새옷을 주려고 하자 유경이 말했다. 제가 좋은 비단옷을 입고 있다면 그대로 비단옷을 입은 채 황상을 뵐 것이고 베옷을 입고 있으면 그대로 베옷을 입은 채로 뵐 것입니다. 절대 옷을 바꿔 입지 않겠습니다. 이에 우장군이 안으로 들어가 황상께 이 일을 보고하자 상은 그를 불러서 아련하게 하고 음식을 하사했다. 잠시 후 황제가 누경에게 만나고자 한 이유를 묻자 누경이 물었다. 폐하께서는 낙양에 도읍을 하셨는데 그것은 주왕실과 융성함을 견주려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다 황제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누경은 말했다. 폐하께서 천하를 얻으신 것은 주왕실과는 다릅니다. 주나라의 선조는 후직인데 요임금이 그를 태에 봉하여 그곳에 덕을 쌓고 선정을 베푼 지 10여 대가 지났습니다. 공유는 한나라의 국왕을 피하여 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뒤 태왕은 오랑캐의 침략으로 인해서
빈을 떠나 말채찍을 잡고 길로 옮겨와 살게 되었는데 빈의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그를 따랐습니다. 문왕이 스백이 되어 우리나라와 옛나라의 소송을 해결해주고 비로소 천명을 받자 강태공과 백기도 바닷가에 찾아와 문왕에게 기하였습니다. 문왕이 은나라 중앙을 정벌할 때 미리 약속을 하지 않는데도 천하의 제후들이 맹진의 해안가에 회합하여 그 수가 8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 제후들은 모두가 중앙을 정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성왕이 즉위하자 주공의 사람들이 성왕을 보좌하여 도읍을 나급에 건설하였는데 이는 나급이 천하의 중심으로 각지의 제후들이 조공을 바치고 부역을 바치기에 거리가 수단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급은 덕이 있는 사람이면 왕업을 이루기 쉽고 덕이 없는 사람이면 쉽게 망할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무릇 이 나급의 도읍을 정한 것은 주나라가 덕으로서 천하의 백성을 이끌도록 한 것으로 험준한 지형을 믿고 후세의 자손들이 교만과 사치로 백성을 학대한 일이 없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나라가 형성할 때는 천하가 폐하와있고 사방의 오랑캐들이 교화에 이끌려 주나라의 의와 덕을 사모하여 모두 천자를 숨겼습니다. 그래야 한 사람의 병사도 주둔시키지 않았고 한 사람의 병사도 싸우지 않고서도 팔방대국의 이민족들이 복종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없었으며 주나라의 조공이나 부역을 바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나라가 쇠퇴지자 서주와 동주로 분열되었고 천하에 입주하는 제후들도 없었으며 주나라는 그들을 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세가 쇠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풍과 폐에서 몸을 일으키셔서 3,000명의 군사를 모아 진격하여 촉과 한을 석권하시고 삼진을 평정하였으며 항우와 더불어 형량에서 교전하시고 성구의 요충제를 장악하시기 위하여 70차례의 큰 전투를 하시고 40차례의 작은 전투를 치르셨습니다. 천하의 백성들이 강과 고를 대지에 뒹굴게 하시고 아버지와 자식의 뼈가 함께 들판에 뒹굴게 하신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옵니다. 통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형편인데 주나라의 성왕과 강왕 때와의 용성함을 비교하라 하시니 소인은 아직도 서로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진나라 땅은 산에 에워싸여 있고 하수를 끼고 있어 사민이 천의 요새로 경고하고 비록 갑자기 위급한 사태가 있더라도 100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옛 터전을 찾아야 더없이 비옥한 땅을 소유한다면 이것이 이른바 천년의 국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 한국간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두고 하신다면 산등이 비록 어지러워도 진나라의 옛 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다른 사람과 싸울 목을 조르고 등을 치지 않고서는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한국간에 들어가셔서 도와하시고 진나라의 옛 땅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천하의 목을 조르는 것이며 천하의 등을 치는 것입니다. 고조가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물으니 신하들은 모두 산동 사람들로서 앞을 다투어 주나라는 수백년 동안 왕업을 이루었지만 진나라는 2대 만에 멸망하였으므로 주나라의 낙양에 도반을 지났다고 말했다. 고조는 주저하며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유후 장량이 한국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명히 말하자 곧장 그날로 술을 서쪽으로 몰아 관중에 도박하기로 하였다. 고조는 말하였다. 본래 진나라의 옛 땅에 도박하고자 말한 것은 바로 누경이다. 유는 유와 바람이 비슷하다. 그리고는 꼭 그에게 유시성을 하사하고 낭중의 벼슬에 임명하면서 봉충군으로 청하였다. 한나라 7년 한왕이 신이 반란을 일으키자 고조는 친히 군대를 이끌고 정발을 왔다. 고조가 진양에 이르러 한왕신이 흉노와 힘을 합하여 함께 한나라를 지령한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노하여 흉노에 사신을 보냈다. 그러자 흉노는 그들의 장사와 살찐소와 말을 숨기고 노약자와 야인 갑충만을 보여주었다. 사신들이 10명이나 흉노에 다녀왔지만 모두 흉노를 징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조가 다시 유경을 사수를 흉노에 보였다. 유경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다. 두 나라가 싸움할 때 자신들의 이로운 점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흉노에 가서는 여의고 지쳐 보이는 노약자만을 보였으니 이는 필시 자기들의 단점을 보여주고 복병을 숨겨두었다고 승리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흉노를 공개해서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거물의 반나라 군대는 이미 구주산을 넘어서 20만여 명의 군사가 진격하고 있었다. 고조는 노하여 유경을 꾸짖었다. 전하는 포로놈아 주둥이를 놀려 벼슬을 들이 이제는 감히 망령된 말로 나와 군대와 출병을 막는구나. 그리고 곧바로 유경을
족쇄와 수갑을 채워서 강무에 가두었다. 그리고는 계속 진군하여 평성에 이르렀다. 숭령은 병사들을 매복시켜 백동산에서 고조를 포위하는데 7일 만에야 겨우 포위를 풀었다. 고조는 광무에 가서 유경을 용서하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평성에서 곤경을 당하셨소. 나는 이미 전에 용도를 공개해도 좋다고 말한 10명의 사신을 모두 참아했소. 그리고 유경에 2,000호의 시급을 하사하고 관대우로 삼고 전신을 하고 불렀다. 고조는 평성에서 철관에 돌아왔고 한왕씨는 흉노로 도망쳤다. 그 무렵 묵돌이 성으로 있었는데 군사도 강했으므로 활잘 쏘는 군사 30만 명을 거느리고 자주 북방 변경을 괴롭혔다. 고조는 이 일을 걱정하여 유경의 그 대책을 들었다. 그러자 유경이 대발했다. 천하가 이제 막 평정되어 군사들이 전투에 지쳐 있으므로 무력으로는 중노를 복종시켜 줬습니다. 묵돌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선무가 되어 아버지의 많은 집을 안을 삼았고 무력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으나 인로는 그를 설득시켜 줬습니다. 다만 그의 자손을 영원히 한나라의 신하로 만드는 계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고조가 물었다. 만일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지만 하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폐하께서 만일 장려공주를 묵돌에게 시집을 보내주고 후한 선물을 그에게 내려주신다면 그는 한나라가 공주를 그에게 시집 보내고 선물이 후한 것을 보고 비록 오랑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공주를 사랑하여 왕으로 삼을 것이고 공주께서 그의 아들을 하면 태자로 삼아서 선우의 대를 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나라에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는 철마다 한나라에서는 나와돌지만 그들에게 너무 물건으로 자주 이용하시고 그때마다 말 잘하는 사실을 보내 은근히 예절에 대하여 가르치신다면 묵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폐하의 사이가 되는 것이며 그가 죽을 경우에는 폐하의 외손이 선우가 되는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외손이 감히 외할아버지와 대등한 예를 주장하였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군대를 내어 싸우지 않고도 점차 그들을 신하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곧 저는 이 말을 듣고 곧 막공주를 시집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태후가 밤낮을 울며 사정하였다. 내게 태자와 딸 하나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그 아이를 중도에 버리시려 하였습니까? 고조는 결국 막공주를 보내지 못하고 그 대신 궁녀 중에 한 사람 뽑아 막공주라 속여 신우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리고 유경을 중도에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맺게 하였다. 호랑이 쪽에 있을 때는 숙손통은 소련 사람으로서 진나라 때 문장이 되나 박시간 지식으로 입궁하게 되어 박사가 임명되었다. 몇 년 뒤 진성이 산동 집안에서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이세왕제는 즉시 박사와 유생을 불러 물었다. 지금 초나라 집안에서 진성의 무리가 군사를 일으켜 소란이 일어났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30여 명의 신하들이 일제히 말했다. 신하된 자로서 반역을 하더니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품어도 반역죄인 것입니다. 단호하게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당장 군대를 파견해 진화가 봐주십시오. 이세 황제는 반역이라는 말을 듣자 매우 원찮은 표정을 지었다. 이때 숙손통이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잘못입니다. 지금 온 천하가 한 가족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졌고 무기는 모두 녹였으니 이제 전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자유로우신 황제 폐하의 은총으로 모든 법령이 충실히 지켜지고 모든 백성들은 각기 맡은 직무에 충실합니다. 이와 같은 태평성대에 어떻게 반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성이라는 작자는 한낱 도둑대에 지나지 않을 뿐이요. 폐하께서는 신경 쓰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자 이세 왕자는 금세 얼굴이 밝았다. 그리고는 유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의견을 물었다. 어떤 유생들은 반역이라고 어떤 유생들은 도둑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세 왕자는 반역이라고 말하는 모든 유생들을 사법관리에 넘겨 취조하도록 하고 반면에 도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방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숙손통에게 비단지식bil과 의복을 하사고 정식으로 박사 임명했다. 숙손통이 궁궐에 나와 자기 처소에 들자 유생들이 비난했다. 아니 선생은 어떻게 아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숙손통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호랑이 입안에 있지 않소. 내가 그렇게 아부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무사하게 어렸을 것이요. 그리고는 바로 곧장을 도망을 쳐서 고향인 설당으로 돌아갔다. 이것으로 제 글귀를 마치겠습니다.